언어의 의미, 소리, 운율 등에 맞게 선택, 배열한 언어를 통해 경험에 대한 심상적인 자각과 특별한 정서를 일으키는 문학의 한 장르. 네, 바로 시죠. 짧은 글 속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시. 일상의 위로가 되는 따뜻한 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발행되는 시집 권수는 매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연간 약 3,000권에서 4,000권 사이입니다. 이는 시집을 포함한 전체 출판 시장에서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시인들이 꾸준히 시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는 독자층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문학적 가치와 감수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꾸준한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은 박수서 시인을 모시고 시와 일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을 노래하는 시처럼 우리의 일상을 시처럼 풀어내는 감성의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도 시작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정태춘 시인의 마을. 네, 정태춘 시인의 마을 듣고 왔습니다. FM 93.5MHz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74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최성은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상의 날 것들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박수서 시인과 함께합니다. 박수서 시인은 1974년 김제에서 태어난 후 전주, 정읍, 무주 등지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시집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날마다 생일, 슬픔에도 주량이 있다면, 해물 짬뽕집, 갱년기 영애씨, 내 심장에 선인장 꽃이 피어서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박수서 시님 나와 계십니다. 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아직 휴가는 다녀오지 않았고요. 네네. 그 날이 너무 더워서 그냥 좀 미루려고요. 9월이나 10월쯤에 갈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조금 늦게 가시는 것들이 좀 괜찮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네네.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시인이지만 또 본업은 또 공무원이시잖아요. 예. 네네네. 시는 언제부터 쓰시게 된 거예요? 시를 쓴 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네. 조금 오래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처음 읽었거든요. 아. 그걸 읽으면서 그 작품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좀 극적인 요소도 있고, 소설이 이렇게 사람을 재밌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란 작품을 읽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이 좀 비슷한 소설로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이제 그거 이제 대위의 딸, 기타 여러 권의 중학교 때부터 소설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저는 시를 쓴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소설을 쓰고 싶어서 그 여자들 시집가기 좋은 과인 국문과를, 네. 별로 남자들한테는 좀 그렇잖아요. 잘 안 팔리는 과이기 때문에 단지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그냥 무모하게 국문과를 갔는데, 국문과를 가서 입학을 해서 이제 그 과의 분과 문학 동아리나 아니면 중앙의 문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그 소설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주위에 또 소설 쓰는 사람이 없고요. 네네. 전부 합평회를 하다 보면 전부 시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저도 뭔가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들이 쓰는 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썼으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993년부터 소설을 쓰려다가
엉뚱하게 시를 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소설 한 줄도 못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소설을 꿈꿨는데 소설보다는 이제 시가 됐고, 원래 문학 소년이셨네요. 예, 좀 관심이 있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파우스트나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저는 대학교 때 읽었는데 중학교 때 읽고도 그런 것들에 감명을 받으셨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예, 예. 네. 기억에 중학교 1학년 때. 그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또 굉장히 또 그 뭐 연극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우스트 톤으로 읽었다가 메피스토 톤으로 읽었다가 막 여러 가지 그 나오는 그 주인공들, 주인공 중이나 조연들 막 이렇게 네네네. 역할을 해보면서 그런 것도 또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우,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시를 쓰신 지 좀 오래됐고, 근데 이제 그 실은 행정직 공무원이시잖아요. 네, 공무원이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이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시라는 게 굉장히 일상 속에서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시를 쓰시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뭐 영감을 얻는 그런 장소나 또는 뭐 순간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순간적으로 어떤 영감을 얻는다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건 없고요. 뭐 다른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런 건 없고 또 아까 무슨 말씀하셨죠? 예, 영감 없는 순간이나 뭐 장소. 장소요. 순간이나 장소요. 생각해 보니까 그 되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네. 시를 쓰는 사람 정도면은 뭔가 그 영화를 봐도 저 재미없는 예술적인 영화라든가 그리고 뭐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본다든가 뭐 음악도 클래식 음악 듣고 이제 그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 저는 시를 쓰면서도 책 자체하고 시집도 또 솔직히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즐기는 거 TV 그 퇴근하고 나면 거의 TV 리모컨을 잡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네. TV가 뭐 TV를 옹호하자는 건 아닌데 TV를 보다 보면은 그 시적인 아까 영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텔레비 보다 보면은 뭐 이제 그 다큐멘터리 프로라든가 아니면 연속극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시적으로 쓰고 싶은 것들 소재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제 시들의 전체 중에 무슨 새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네. 생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경험하고 보고 만져서 얘를 쓴 시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 어느 TV 프로에서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신동가리가 나와요. 그래서 가의 어떤 그 생태적인 습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 이제 가를 찾아보거든요. 아, 야는 이 정도는 시로 써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간접적으로 어디서 그 채굴해서 오는 것이 좀 많은 편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사택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네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 좀 생각을 많이 해요. 혼자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뭐 최근 생각도 나고 그다음에 앞으로 생각도 나고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잖아요. 네네. 그 생각의 언저리에 뭔가가 또 있어요. 시적으로 또 걷어들일 것들이 뭔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이제 후회나 반성에 대한 것들이죠. 이제 혼자 있다 보면 사람들은 성찰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희망적인 것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반성하는 거 그런 그 어떤 격조의 시들을 좀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혼자 네네. 있는 것들이. 그리고 그 저는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서로 하는 대화들이잖아요. 말들. 네네. 술을 한 잔 먹으면서 하든가 뭐 밥을 한 끼 먹으면서 하든가 그냥 차를 마시면서 하든가 그 중에 어떤 분의 그 주변인이나 어떤 자기 삶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이것을 끌고 와서 시로서 재밌겠다. 아. 마치 내 얘기처럼 네네. 혹은 나 마치 그도 나도 아닌 제 3자의 누구 시로 해서 요거 시로 만들면 재밌겠다 해서 그런 데서 갖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그게 크게 그 세 가지 정도 같아요. 영상 매체나 그냥 혼자 고독하게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할 때 그리고 이렇게 대화나 상대방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들 그런 것도 세 가지고요. 그런데 근데 아무래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상에서 나타나는 그 영감은 네. 일상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삶 자체가 그러니까 살면서 나오는 거니까요. 보통은 뭐 이렇게 일상이 흘러가는 것들을 그냥 흘러가는데 예. 시인처럼 이렇게 보다가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담아내서 또 시로 만들어내시고 그런 것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볼 수 있는 게 그냥 제가 담고 제가 그 쓰는 그 소재들은 거의 그냥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제 이야기도 있고 자식 이야기도 하고 일 수도 있고 뭐 애완견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친구 얘기일 수도 있고 이런 주변인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로 담아낼 수 있으려면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시를 쓰려면은 시인의 시선과 눈길은 굉장히 깊고 관찰력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저희 공동체 라디오도 조금 비슷한 거. 공동체 라디오 항상 일상을 얘기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근데 그냥 단순히 쭉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뭔가 좀 담아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라디오 출연하셨으니까 라디오 출연하시고 다음 시집에 한번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시집 발간하셨잖아요. 날마다 생일이라는 시집 발간하셨는데 이 시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제목 자체가 날마다 생일이잖아요. 네네. 이게 뭐 느낌대로 그냥 날마다 생일 하면 그냥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이 시 자체는 지금 날마다 생일이라는 시에 네. 그 시 부분에 있는 걸 띄어다가 지금 시집 제목으로 썼거든요. 네네. 이게 시로 보면은 뭐 그렇게 거창한 내용은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건 그냥 그것은 생일날 이제 제 생일날이요. 네네. 식구들이 전체 가서 근처에 조금 괜찮은 중국집에서 여러 가지 그 요리를 시키고 이게 음식을 먹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래도 생일이니까 죄송합니다. 고량주 네. 고량주 한 병은 먹어야지라고 이제 한 병을 시켰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그 애기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빠는 날마다 생일이냐? 아, 매일 드시니까. 예, 이게 좀 그렇게 크게 뭐 의미 있고 그런 건 아닌데 네. 요 시를 이제 시집 제목으로 해서 묶고 묶다 보니까 시집 이제 전체를 어떤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 작품 안에는 지금 일종의 이제 병증들이나 질환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살면서 얻는. 네,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홉 수라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이제 49에 겪었던 그 막 원인 불명의 그 두통과 굉장히 막 그 뭐죠? 굉장히 그 네네. 정신을 사납게 하는 이명 네네네. 그리고 막 그 울렁거림 막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쓴 건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날마다 생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일이라는 것은 그 자기 그 1년에 하루 가장 행복할 때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축하를 받고 네. 아침 생일상을 받기도 하고 선물도 받고 네네. 네? 응원의 그 말도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게 좀 아픈 영혼이고 힘든 그 삶이지만 그래도 생일처럼 날마다 생일처럼 좀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시집 제목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네. 네. 보통은 이렇게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면서 몸의 이 태아와 여러 가지 병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조금 허무하다, 허탈하다 뭐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시님은 좀 다르게 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셨네요. 네, 그게 그 병 질환 하나 하나가 어떻게 이제 버릴 수 없는 시적 소재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제 그
인생의 어떤 일기 같은 기록이 돼버렸고요. 네네. 아유,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시집을 보면 뭐 자연과 인간의 어떤 삶의 조화,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음식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요즘 챗 GPT가 네네. 많이 하니까 저도 이제 한 번씩 검색을 해봐요. 박수서 시인의 시 특징은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자연과 인간 뭐 삶의 조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제 시가 그 따져보면 상당히 될 거예요. 400~500편 정도 될 것 같아요. 400편은 넘을 것 같은데 네네네. 전체적으로. 근데 자연과 인간의 삶을 조화를 생각하면서 쓴 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였겠죠. 누군가에게는 네네네. 어떤 해설에서 그랬던가 단평에서 그렇게 평론 부분이 뭐, 네네. 나와서 그렇겠는데 솔직히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해보고 시를 썼고 그냥 단지 생각을 했다면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조금 천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에서 약간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자연의 조화를 맞춘다라는 의미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어떤 삶의 태도 이런 부분을 그렇게 읽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해요. 그리고 가족이나 음식 이야기를 쓰는 것은 말씀했다시피 저는 이제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일, 네네. 그 먹고 사는 이야기, 요것을 정말 그 제 시에서는 전부 담고 싶거든요. 다 아주 간단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는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먹고 사는 이야기에서 먹는 이야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것은 음식이겠죠. 네네. 음식이죠. 매일 먹는 거. 예, 저도 보니까 음식이 제 책들을 보니까요. 음식이 별로 먹고 다 나오거든요. 막 황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짜장면, 멸치국수 뭐 갖고 뭐 바지락 술집 엄청나요. 이게 제 음식만 뽑아서 시선집을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식에 조금 그렇게 좀 제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음식시에 대해서 물론 그 백석 시인의 이 음식을 담은 시처럼 이렇게 맛있게는 쓸 수 없지만 그래도 좀 흉내라도 내보고 싶어서 또 그 쓴 것도 있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사는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건 가족 이야기잖아요. 가장 그렇죠. 가까운 거. 네네. 가족 있고 친구 있고 친척 있고 뭐 그다음 뭐 아무튼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가족이고 식구니까 당연히 좀 식구 얘기를 많이 썼던 거고요. 그래야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읽을 때 편하고 그럴 것 같아서 좀 많이 담아봤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그런 게 다른 사람들도 다 일상에서 많이 또 경험하고 늘 또 이렇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공감이 더 예.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처음에도 얘기하셨듯이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영감을 얻고 뭐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갱년기 영애 씨처럼 그러죠, 다른 그거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걸 또 시를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그게 참 근데 독특하더라고요. 굉장히 영희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지금 꼭지가 몇 개가 돼요. 한 네네. 대여섯 개가 한번 이 시집 작업도 하고 이제 시를 쓰다 보면 그쯤에서 좀 뭐가 땡기는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둘째 짤 셋째 딸 뭐 이렇게 하고 갱년기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 그 갱년기 영애 씨는 그 영애 씨의 네네. 영애 씨 일상을 연극하시는 예, 네네. 예. 어디 뭐 그 네. 먼 땡마차 그 네네. 사장님 그 분의 그 허락 없이 제가 긁어온 거거든요. 그 분은 페이스북에 네네. 그냥 썼던 부분들을 혼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계속 긁어봤어요. 이게 날짜는 좀 다르지만 긁어서 한두 방 놓고 한두 방 놓으니까 조금 배열을 정리를 하니까 이게 영애 씨 어떤 일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쭉 정리를 하고 요거에다가 조금 조미료를 쳐서 조금 한 20% 이제 내가 이제 뭔가 좀 그 각색을 한다가 그러면은
좀 재밌겠다 해서 그래서 좀 만들어진 시가 굉장히 영희 씨죠 이제. 네네. 영희 씨도 있고 뭐 영희 씨도 있고. 예, 영희 씨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거를 딱 보고 영주 관찰하고. 씨, 영주 씨도 있고. 네, 영주 씨도 있고. 그럼 저는 그게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보통은 내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관찰하고 그게 또 시가 되고 또 그게 공감이 되고. 네. 그게 세상에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요. 네네. 비슷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비슷한 처지가 됐던 사람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누군가는요. 네. 아무튼 시인의 이 눈, 참 저는 그게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를 오래 쓰셨잖아요. 그래도 아까는 뭐 인간의 삶이 좀 그렇게 뭐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시를 쓰면서 변하지 않는 어떤 창작 철학이나 뭐 스스로에게 중요한 가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철학까지는 아니고요. 네. 뭐 그렇게 철학적으로 대단한 시는 아직 그 제가 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냥 다만 저는 시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렵지 않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독자들이 읽었을 때 어느 정도는 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시들. 지금의 현대 시가 좀 제가 봐도 좀 어려운 시들이 많아요. 좀 예. 그렇죠. 제가 봐도 어려운 시 많고 일종의 고급 독자들이나 일종의 시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는 뭔가 이해가 가고 좋은 시지만 네네. 물론 제가 어떤 좋은 시 나쁜 시를 갈라치기라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저는 제 스타일의 시가 있고 이제 어느 층에서 생각하는 좋은 시라는 또 그것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니까요. 네, 네네. 네. 다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학성을 버리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좀 쉽게 써서 일반 그 독자들도 좀 재밌게 읽을 시를 좀 쓰면 좋지 않을까. 이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써오는 거고요. 어차피 저는 시집이란 자체는 이 시집에 한 편 한 편 뭐 50편 60편 정도 되는 시 한 편 한 편이 아주 작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못 해놓은 것이 시집인데 그렇기 때문에 왜 시가 이야기가 되냐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네. 이야기가 돼야 서사성이 있어야 사람들은 또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공감이란 부분이거든요. 네네. 좀 쉽게 쓰고 이야기 형식을 띄었을 때 그러죠. 그래야 일반 독자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두 가지는 끌고 가려고 그래요. 제 생각에. 네네. 그리고 늘 저는 고집스럽게 쓰고 있는 생활시. 생활시. 예, 생활시요. 생활에 있는 것들을 쓰는 시요. 뭔 거창하게 사회적인 뭐를 찾고 아까 뭐 자연과 인간의 삶 이런 거 못 찾고요. 이제 먹다가? 정치적인 것도 못 찾고요. 그냥 네네.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 있는 생활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시로 담고 싶고요. 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쓸 작정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쉽고 공감이 가면서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을 또 시로 담아내고 생활시를 담아내시는 게 가장 큰 나름의 어떤 기준 네. 네네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아까도 있지만 이렇게 TV를 보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떠오르는 영감이나 이런 것들 떠오르면 바로 이렇게 어디다 적으시나요? 아니면 나름의 시를 쓰는 그런 시간이 따로 있으신가요? 잊어버리죠. 바로 적어야죠. 아, 바로 요즘 저도 늘 한참 오래됐는데요. 네네. 저는 휴대폰에 네네. 카카오톡 보면은 나에게 보내기 있잖아요. 네네. 고창 하나 열어놔요. 지금도 한 30개가 있어요. 30줄 정도 메모가 아. 이게 그 부분들을 보고 좋은 것이 있을 때 그걸 머리로 생각하고 있다가는 바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봤을 때 저거 글감이 되겠다면 이게 나중에 되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해놔요. 아. 해놓고 그 다음에 쓸 때 이제 이것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런 소재들을 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이상스럽게 한 줄 정도 기가 막힌 문장이 생각날 때 있어요. 그 식구가. 근데 이걸 어디다 써먹을지는 몰라요. 어떤 시 제목으로 야를 써먹을지도 모르고 왜 그러냐면 너무 야가 대책이 없어요. 딱 한 줄이거든요. 줄은 딱 한 줄이 그냥 네. 있으니까
뭘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문장이 있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내가 꾹꾹 이제 만들어서 어디다 집어넣어도 굉장히 기가 막힌 식구 같다. 이런 식구들이 몇 개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자다가 일어나서도 적어놔야 돼요. 새벽에 제가 자다 꿈에서 뭔 표현이 생각나서 그 적어놓은 기억도 있거든요. 그 전에 예. 그것은 번뜩 자다가 그죠. 예. 이게 사람 기억력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록을 해놔야 돼요. 해놓고 그 다음에 쓸 때는 좀 늦게 쓰든 빨리 쓰든 그것을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제 게으르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네. 아무튼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 일상에서 살다가 어떤 게 떠오르는 이런 식구들이나 영감 이런 것들 빨리빨리 적어놓고 예, 예, 적어놔요. 나중에 다시 또 그 정리해가지고 스치를 쓰고 뭐 다른 거 비슷하네요. 저희는 뭐 시는 쓰지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사회과학 이렇게 논문 같은 거 이렇게 쓰는데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적어놓긴 하거든요.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네네네. 모든 부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시 계속 또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제목이 좀 독특한 슬픔에도 주량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에서 이 슬픔과 주량이라는 단어 결합이 굉장히 좀 독특한데 제목에 담긴 의미를 청취자들한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슬픔에도 주량이 있다면 이제 지금 책 제목으로 나와서 네네. 이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책 제목은 제가 붙인 건 아니거든요. 아, 이거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출판사에서 이제 되게 뭐 원고가 들어가면 작가가 보낸 제목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걸 쓰지만 대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출판사에서 그 남발행을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1번 네. 뭐 1번 이렇게 이게 1번으로 보낸 그 제목이었어요. 이게 저는 그때 뭐 그냥 1번으로 했으니까 제일 좋겠지라고 그냥 1번으로 해주세요 해서 했는데 좀 성공했어요. 이거는 이건 이게 일부 어떤 분들은 제목 때문에 시집을 샀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고 나서 막 화를 내요. 어디 이 슬픔에도 주량이 있다면 시가 어디에 있냐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그 콩나물 국밥이라는 시 안에 네네. 슬픔에도 주량이 있다면 이 표현이 있어요. 네네. 슬픔에도 주량이 있다면 나는 몇 날 며칠 모기처럼 납작 엎드려 술이란 술은 다 빨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네네. 뭐 그분도 그렇게 뭐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정확하게는 안 읽으신 거죠. 이것은 그 안에서 찾아냈었는데 그래도 그 문구가 딱 눈에 띄고 뭔가 와닿으니까. 그렇죠.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게 그 지금은 시 제목으로 그 시집 제목을 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시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네. 끌어다가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그냥 아까 금방 제가 방금 말씀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 부분 그냥 느닷없이 생각난 표현. 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울리는 거예요. 도대체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돼요. 이 부분이. 근데 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다고 그래도 완전 비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시적이긴 해요. 네네. 슬픔에도 주량이 있다. 거기서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콩나물 엉뚱하게 콩나물 국밥에다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니 또 뭐 그러니까 콩나물밥이 또 술 뭐 이런 거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울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어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슬픔하고 주량하고 말씀드렸듯이 설명은 못해요. 왜 넣는지는 설명이 못해요. 이제 굳이 한다면 어거지로 한다면은 그 일종의 슬픔의 도수라고 할까요? 네. 사람 살다보다 그 삶의 무게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걸 네. 일종의 슬픔이라고 은유하자면 각자의 주량을 알고 있다면 그런 부분 있죠. 내가 소주 한 병이라 치면은 그 슬픔을 한 병 정도만 좀 슬픔을 한 병 정도만 좀 겪고 네. 소주가 2병이면 슬픔 한 2병 정도 겪어서 맞춰서 살면 그래도 많이 슬프거나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 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제 슬픔의 도수에 맞춰서 각자의 삶을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네, 견딜 수 있을 만큼 슬퍼해라. 이제 그 어떤 그런 의미 같아요. 이제 어거지로 해석을 하자면 네. 금방 생각난 표현인데 네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슬픔에도 주량이 있다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뭐 주량이 또 다르고 사람마다 겪는 슬픔의 어떤 정도도 다를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도 아무튼 뭐 확 와닿고 공감이 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나 특별히 애착이 가는 시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시에 담긴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슬픔에서 주장이 있다면 시집에서 이제 그 각자 어떻게 시집마다 네. 그 시그니처 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좀 많이 읽히는 시가 있거든요. 네네. 한 시집에서 유독 좀 많은 분들이 좀 읽어주는 시들이 있어요. 네. 이제 좀 올려주는 시들이. 네네. 그것도 이제 슬픔에 들어있는 시 중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황태국이라는 시를 황태국. 좋아합니다. 황태국이요. 황태국은 많이 드셔보시죠? 그러면 네. 이게 황태국도 그 이제 이상한 아까 말씀했던 그 이상하게 막 머리에서 맴돌던 그 문장 그 다섯 음절 때문에 다섯 글자 때문에 썼던 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황태를 이렇게 뭐 하는 뭐 덕장 이런 데 가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네. 그것도 텔레비로만 봤죠. 그래서 그냥 그걸 상상을 해서 썼던 시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아까 그 전에 그치 말씀했던 그런 부분 어떤 그냥 괜히 막 떠오르니까 좋은 식구들. 네네. 이게 막 세네 개가 섞여 있어요. 음. 이거는 그런 것들을 합쳐서 지금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황태국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그래도 이건 제목을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 제목을 다뤘던 시입니다. 네, 그 한꺼번에 그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서 모아서 이렇게 황태국이라는 그런 시가 또 네.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음식시를 쓸 때 보니까 네. 이제 또 자꾸 이제 이쪽으로 맞춰지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뭐 황태와 관련된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또 있으니까 그런 문구들도 나오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긴 하죠. 이제. 네. 황태국에서는 아무래도 해장에 최고니까. 술을 좀 주량이 좀 되시죠? 아니 저는 많이 안 먹어요. 요즘은 막걸리만 먹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먹고 네네,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읽어요? 아니 읽어주세요. 네. 읽으세요? 예. 읽겠습니다. 네. 황태국. 세월이 바람을 말린다. 세상이 쓸쓸함을 말린다. 젖지 않는 슬픔은 슬픔이 아니다. 마르지 않은 기쁨은 기쁨이 아니다. 세상에 목 내어놓고 저 바른 슬픔에 대하여 고춧가루 몇 숟가락 뿌리고 두부와 숙주를 함께 걷어 올려 주먹 손으로 가슴 탕탕 치며 울며 불며 한 번 더 찢어 말리는 입안의 덕장.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황태국의 그 이미지가 확 와닿으면서 네. 눈앞에 그려지면서 그러네. 네. 아무튼 그저는 이 입안의 덕장 좀 멋있지 않아요? 네, 표현이? 네. 입안의 덕장. 그러니까요. 이 사람 입안에 덕장이 있을 수가 있죠. 황태를 승태국을 입안에서 오물오물 씹고 삼키면서 입안에 덕장이 생긴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덕장에 그래서 그 찬바람에 발려지는 네네. 황태 같은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바람도 불고 날씨도 추워졌다 따뜻해졌다가 네. 그런 게서 한번 만들어봤던 시로 기억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덕장 이게 머리에 맴도네요. 이 표현 때문에 제가 이 시를 끌고 왔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네 번째 시집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 해물 짬뽕집인데요. 이 제목처럼 음식에 관한 시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네, 그러죠. 요리와 맛집, 식구, 직장 동료 이야기. 이렇게 일상의 소재를 주로 쓴 시들인데 이 시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시집 해물짬뽕집도 결은 비슷해요. 그냥 슬픔하고 이게 제가 박쥐하고 공포 백작까지는 현대시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가 해물짬뽕 집 전에 잠깐만요. 근데 슬픔에도 주량이 있다면이 오면서 네네. 약간 이제
돌아갔어요 생활시로. 그리고 이제 제가 그게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음식이나 식구나 뭐 주변 사람이랑 이런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해물짬뽕 집에서는 약간 좀 견고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해물짬뽕 집은 그런데 좀 단기간에 만들어진 시거든요. 좀 6개월 정도. 실제적으로 해서는 6개월은 아니고요. 네네. 한 3, 4개월 좀 벼락치기로 썼던 건데 제가 이제 부안에서 딱 6개월 근무를 했어요. 네네. 했는데 거기가 부안에서 퇴근을 하면 바로 가는 곳이 해물 짬뽕 집이라는 정말 해물 짬뽕 집이 있어요. 네네네. 이름이 해물 짬뽕 집이라는. 네네. 거기가 이제 부안군 문정로로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 행정구역은 네. 이제 문정 그러면 또 우리 제 도반이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스승이기도 한 그 문정 시인이 있고요. 네네. 예, 그좀 일찍 떠나셨지만요. 그리고 그 문정 시인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해물짬뽕집을 가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해물짬뽕집이라는 표제 시에 네. 그 문정 시인의 얘기를 거기다 한번 담고 그래서 야 부안에서 내가 이러고 짬뽕집에서 이렇게 술만 먹고 짬뽕만 맨날 먹을 일이 아니라 뭘 좀 써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짬뽕집에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짬뽕집에 진짜 이게 글씨를 두고 노트북 갖고 썼다는 표현이 나요나. 네네. 그리고 짬뽕집에 짬뽕 먹고 그 소주 마시면서 그거 이제 글감을 계속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해서 아까 같은 방법으로 이제 휴대폰에 메모를 해놓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들어가서 이제 또 사택에 들어가면 적당한 음주는 글쓰기에 또 효과적이거든요. 물론 다음날 아침 많이 고치긴 해야 돼요. 네. 하지만 탄력은 붙어요. 그리고 걷어낼 것도 많고 그 버릴 것도 많고 고칠 것도 많지만 그래도 잘 써지고 분량은 많아지거든요. 연애 편지 쓸 때도 술 먹고 예. 그리고 다 경험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이제 좀 손보고 네네. 몇 번씩 하루 이틀 하루 지나가면 그러니까 2박 3일에 한 편씩 2박 3일에 한 편 한두 편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는 한두 편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해서 만들고 다듬고 해서 조금 좀 빨리 됐던 기억이 있어요. 요 부분도 또 그 음식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 부분에 요 시집에서 해물 짬뽕집에서도 좀 음식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예.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데 처음 시집 쓸 때는 약간 현대시 예. 경향이 있었는데 이렇게 일상 생활시로 이렇게 예. 좀 돌아가는데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게 시를 처음 공부하고 시를 처음 습작하고 했을 때는 그런 류의 시가 좋은 시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일테면 어떤 뭐 어디 신춘문예 스타일용 어디 잡지용 그리고 뭐 그런 시가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써왔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뭔가 저거는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정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가수 중에도 발라드 기가 막히게 부르는데 갑자기 뽕짝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뽕짝이라고 좀 표현이 그래 트로트로. 네. 트로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더 이게 뭐 빛을 보는 분들 제가 좋아하는 뭐 진시 몬 이런 이런 가수분들이 그렇듯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제 좀 바꿔봤죠 이제. 그래서 어떤 시적인 그 기술 방법을 좀 바꿔서 네네. 지금까지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시에 보면 일단 공무원이시라 보다니까 이렇게 지역을 순환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 시에도 근무를 하시는 지역의 이런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죠. 해물짬뽕 지금 부안의 감성이 있고요. 네. 이게 많은 시들이 저는 이제 김제는 오래 있었는데 김제는 한 7년을 근무했는데요. 김제에서는 달랑 슬픔에도 주랑에 한 건 나왔거든요. 그런데 무주는 제가 이제 3번째 근무를 하고요. 네네. 무주는 좀 저하고 시 쓰는 궁합에 좀 맞는 지역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무주를 또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주 자체에서만 지금 나온 시집이 4권이에요. 아니 집이 원래 집이 김제시잖아. 아니 김제가 아니고 고향이 김제. 고향 김제. 집은 전주에 있고요. 네네. 무주에서는 다작을 할 수도 있고 좀 그러더라고요. 어떤 정서적으로 좀 지역으로 맞아요. 어떤 시가 잘 써지는 또 지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요. 네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아니 또 뭐 그 소설가나 이런 문학 하시는 분들도 어떤 지역에서 뭐 많은 작품을 또 이렇게 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럴 거예요. 네. 그게 아무래도 무주라는 지역이 이 시니하고는 잘 맞는 지역인 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무주에 있으면서 어떤 무주 이야기는 좀 많이 못 썼다는 건 있죠. 이제 무주의 어떤 뭐 역사라든가 무주의 문화라든가 무주의 산과 강이라든가 이것은 별로 못 담았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썼는데 단지 저는 무주한테 빚만 진 거죠. 이제 장소만 얻어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주가 시가 잘 써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무주를 시에서는 이 무주를 출퇴근하는 풍경을 담은 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주가 굉장히 시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작품에 영감을 주는 지역 이렇게 뭐 정의하면 될까요? 작품 아까 말씀드린 작품 자체에서 작품으로서 영감이 아니라 네. 작품을 쓸 수 있는 영감을 주는 지역 같아요. 작품을 쓸 수 있는 영감을. 근데 뭐 나제통 얘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삼도봉 얘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무주 뭐 반딧불 시장을 쓰고 그런 게 아니잖아. 금강을이나 뭐 남대천을 한 편도 그런 띠는 없고 기존 초창기에 뭐 썼던 부분들의 뭐 오산이나 이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옛날에 2000 좀 오래됐는데요. 초창기에는 오산리 그다음 뭐 앞에 뭐 그 오산리 방직공장 이야기 그다음 뭐 아무튼 적상 쪽 이야기 뭐 해서 몇 편 쓴 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무주에서 무주로 다운 시를 쓴 건 아니고 그냥 단지 그냥 무주에서 제 시만 쓰고 있습니다. 무주가 이게 시적 기운이 아주 좋은 곳인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 무주라는 시를 좀 낭송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주라는 시는 제가 이제 그 운전을 안 하거든요. 네. 운전 면허증이 없어서 안 하니까 지금 거의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무주는 전주 직행 버스 터미널에서 무주까지 갈 때의 그 상황을 한번 담아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주 몇 번 금음달을 보았다. 달 뒤에 숨는 별을 보았고 별 옆에 팔짱 끼고 있는 뭉게 구름도 보았다. 자판기 종이컵 설탕 커피를 뽑아 낙타 곱비를 쥐고 흡연 구역으로 갔다. 파랑 낙타 한 마리 업고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가 출발하자 지그시 눈 감고 뽕짝을 들으며 꾸벅꾸벅 졸았다. 어쩌다 뒷바퀴 위 좌석에 앉는 날이면 쉼표처럼 꽂힌 요철과 과속 방지 턱이 가끔 밀린 숙제처럼 들썩 깨웠고 그럴 때마다 그대를 생각했다. 평생 그대 때문에 아팠지만 버스는 길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길을 내며 달렸다. 무주에 도착하면 나는 항상 그대 생각에 마음이 전봇대처럼 높았다. 그대에게 가는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어둠이 진척에 있어서가 아니라 멀고 멀어서 그대의 행을 찾아 낮게 불 켜고 거북이처럼 머리 내밀고 더듬더듬 웅얼거려야 했다. 거북아 시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내 몸을 구워 시집이 되리라. 이상입니다. 네. 예. 무주에 가는 여기 보통 저희가 시 뭐 이런 건데 이 시 속에서 이 표현은 것은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예. 네네. 이 시 속에서 그대라는 것은 무주를 표현하는 건가요? 무주는 되게 그렇게 이게 해석을 네네.
두 가지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무주 자체일 수도 있고 네네. 시일 수도 있어요. 조금 아. 구체적으로 시. 시. 예. 네. 무주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시로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시로. 예. 무주 왜 그러냐면 제목이 무주에 도착하면 나는 항상 그대 생각에 무주에 도착했는데 왜 무주 생각을 해요. 하면 시가 무주, 그래도 큰 무리는 없어요. 이제 무주 네네. 자체를 무주로 생각해도 그대를 무주로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시로 저는 이제 시로 읽히고 싶어서 네네. 그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요.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대를 시로 그렇게 좀 읽어 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를 내놔라. 네, 네네. 그러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많은 얘기를 좀 담으려고 했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셔서 또 시에 관한 그런 얘기를 좀 더 하고 또 직접 이게 시를 쓰신 시인의 목소리로 또 시를 들으니까 또 이렇게 다가오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그 작품 활동 계획 그리고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뭐 앞으로 계획이야 뭐 그냥 좀 너무 게으르지 않게 좀 써야죠. 네네. 지금도 계속해서 쓰는 거고요. 뭐 다른 건 없고요. 근데 제가 뭐 다른 걸 확장해서 뭐 동화를 쓰고 동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이런 형편은 또 아니기 때문에 쓰던 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활 시에 계속해서 또 매달려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독자분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말이라는 말씀이기보다는 그냥 저는 일반 사람들이 좀 시를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뭐 제 시를 읽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보다 훌륭하고 잘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시에 더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시 쓰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시를 좀 많이 읽어주시고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든 생각인데 또 많이 읽기도 하지만 또 시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시겠죠. 이게 예. 시를 뭐랄까 시라는 것은 굉장히 뭐 철학적이어야 되고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 시를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 좀 팁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요. 네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는 그렇잖아요. 거기다 아까 제가 철학을 담는다든가 무슨 사회적인 어떤 무엇을 담는다든가 이념을 담는다든가 아니면 정말 뭐 비유나 거창한 은유나 무슨 그 기교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다 보면 그게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소소한 내 이야기 그 있잖아요.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네네. 그 얘기를 좀 진실되게 좀 써놓고 한번 정리하고 그게 좀 재미가 없으면요. 거기다 좀 재밌게 좀 거짓말도 좀 넣고요. 좀 양념을 좀 치고. 그렇죠. 양념은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소설보다 더 좀 그 픽션인 것이 저는 시 같아요. 제가 거의 써봐서도요. 네네. 그 반절 이상은 뻥이거든요. 제 시도. 예, 그냥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네네. 그리고 이렇게 느꼈던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러면 공감도가 더 높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상황을 억실로 연출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좀 써보시고 정리를 해 보시면은 스스로 보일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유의 그 시집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읽으시는 게 좀 도움은 될 거예요. 읽고 필사를 좀 해보시고요. 처음에는 네네. 해보시고 비슷하게 써보시고 갈아엎고 2모작, 3모작, 3호작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이제 또 코치를 해주시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이제 정기적으로 그런 건 있겠습니다. 저는 이 시가 일필시처럼 뭔가 떠오르면 바로 이렇게 다 해서 나오는 건 아니죠, 절대 그게 아니고요. 저희도 그렇게 쓰들 못합니다. 그게 네. 무슨 어디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것좀 무슨 단칼에 뭘 베듯이 이렇게 뭐 슉슉슉슉 써 내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없고 한 편이 만들어지려면 진짜 그 건축물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 똑같아요. 과정들이 이렇게 기초 들어가고 뭐 하고 나중에 중간검사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작가 스스로가 하는 거죠. 시인 스스로가. 그게 퇴거고 그것은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더 많은 인물을 만들고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거기에 뭐 많은 상황을 만들고 어떤 그런 장르의 어떤 서사 문학보다 네. 오히려 조금 더 까탈스럽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시라는 뭐지 그게 어떻게 보면 시 자체가 좀 만만해 보이기도 해요. 그냥 몇 줄 써도 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냥 감정 뭐 아름다운 말 쓰면 되니까 이제 쉬워 보이긴 한데 그렇게 쓴 시들은 그 시라고 보기가 어려운 시들이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좋은 시라는 게 모르겠어요. 이제 좋은 시라는 개념 아까 제가 이제 다 각자가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네. 제가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요. 좀 결국은 그거예요. 많이 써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만 그러지 많이 써보면 스스로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취해버리면 안 돼요.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뭐 멋지다. 이게 저희도 늘 시를 써놓고도 검증하는 게 뭐냐면은 그 미필적 표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시집을 많이 넘고 시집도 많이 읽어야 하는데 이게 읽긴 읽어도 그렇게 다른 시인처럼 많이 읽든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심도 깊게 안 읽어요. 막 밑줄 쳐가면서까지 막 이렇게 막 한 줄 한 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 저도 한 번인가 그렇게 느껴봤는데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밑줄 치고 읽었던 그 한 줄들이 네. 나중에는 내 기억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썼는데 내 걸로 느껴진 거예요. 이제 아, 그럴 내 수 머리에서 나온 걸로 생각이 그럴 수 있죠. 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요 부분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또 그게 뭐가 좀 장단 맞추기 어렵긴 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또 저렇게 하지 마라. 또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 마라. 이제 어떤 이런 의미 같은데 표사를 하라고 했는데 또 표사의 단점이 그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이 경계를 좀 잘 하시면서 쓰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읽고 또 많이 기록하고 또 그러죠. 많이 또 써보고 이런 과정 거쳐면서 또 시간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박수서 시인과 함께한 작품 세계를 통해 시인의 깊이 있는 감성과 독창적인 시적 세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시인의 여러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과 성찰의 시간을 선사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울림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